매일 오후 3시 서문시장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간 하나가 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 시장은 잠깐 숨을 고릅니다. 사연 모음 라디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국밥집 자동문이 열립니다. 요란한 종소리도 없이 기척만 남긴 채 문은 조용히 옆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노인이 들어옵니다. 회색 점퍼 낡은 바지, 챙이 흐물해진 검은 모자. 걸음은 느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늘 같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 카운터 옆 칸막이.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른 뒤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국밥, 세 그릇, 늘 같은 말. 억양도 간격도 변하지 않습니다. 국밥집 사장 박성호는 처음엔 그저 그런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엔 매일 수십 명의 노인이 오고 그중 절반은 비슷한 차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노인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기억이라기보다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노인이 자동문을 열면 3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비 오는 날도 그랬습니다. 장대비가 천막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우산을 붙잡느라 정신이 없을 때도 노인은 약속을 지키듯 들어왔습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여름날, 시장 바닥이 녹아내릴 것 같던 날에도 노인은 땀에 젖은 점퍼 그대로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눈 오는 날은 더 이상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젊은 사람들도 조심조심 걷는데 노인은 한 번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익숙함이 아니라 체념처럼 보였을 때 성우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노인의 옷은 오래되었지만 결코 더럽지 않았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지퍼는 한 번쯤 고쳐 쓴 흔적이 있었지만 항상 깨끗했습니다. 마치 나는 여기까지다 라는 선을 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 같았습니다. 계산할 때 노인은 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봉투 안 10,000원짜리 3장. 접힌 자국 없는 돈. 너무 새 것이라 시장 바닥의 먼지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노인의 말은 언제나 그 두 글자로 끝났습니다. 성호는 처음엔 현금만 쓰는구먼요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돈이 마음에 밟혔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은 이 시장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포기하고 물로 배를 채우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매일 국밥 3그릇을 삽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르신 혼자 드시기엔 많지 않으세요? 노인은 국밥 냄새가 올라오는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가족분이 계세요? 잠깐의 침묵. 노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들고 뒤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인이 처음부터 이 가게에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자꾸만 그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국밥을 들었을 때 노인의 손이 평소보다 더 단단히 봉투를 쥔다는 사실도요. 노인은 늘 같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이 끝나는 지점. 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도 끝내 활기를 찾지 못하는 길. 사람들은 그 골목을 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사장님. 어느 날 직원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요. 왜? 맨날 같은 데로 가시잖아요. 혹시 알죠? 저 문 닫은 여관 쪽.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망한 여관.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 국밥 3그릇. 그 조합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 노인은 평소처럼 들어와 평소처럼 주문하고 평소처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이유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직원에게 맡긴 뒤 한 걸음 뒤에서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성호는 그 뒤를 따라가며 처음으로 분명한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 국밥은 누구의 오늘을 버티게 하고 있는 걸까? 아직 그 답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시장을 벗어나자 걸음을 조금 더 늦췄습니다. 마치 이 구간부터는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성호는 일부러 2걸음쯤 떨어져 걸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것 같았고 너무 멀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낮인데도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고 벽에는 오래된 광고 전단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가 비에 젖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국밥 봉투에서 김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그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지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곳은 원래 어울리지 않는 법인데요.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길을 헤맨 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수백 번 이 길을 걸어본 사람처럼 골목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여관이 있었던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이미 떨어져 나가 무슨 글자가 쓰여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고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서만 나는 묘한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습기. 노인은 그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뒤편에는 좁은 공간과 함께 낮은 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성호의 심장이 괜히 빨라졌습니다. 노인이 뒤를 돌아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국밥 봉투를 한 번 더 고쳐 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담장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그게 문인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낮고 너무 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문에는 녹이 잔뜩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한쪽이 휘어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물건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 짧은 동작에 성호는 몸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끼익! 짧고 낮은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철문 안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성호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국밥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삼켜진 것처럼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성호의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를 살며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호는 갑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노숙인 매일 국밥 3그릇, 망한 여관, 지하로 이어지는 문. 어디 하나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국밥 봉투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비어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 보였다는 것.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나 끝낸 사람처럼. 노인은 성호가 숨어 있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더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영업을 마치고도 집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뇌리에서 철문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끼익! 작고 그러나 분명한 소리.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변함없이 왔습니다. 오후 3시. 국밥 3그릇. 말없이 봉투를 들고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성호는 더는 혼자서 이걸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호기심의 영역을 이미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무언가 너무 깊은 사정이 있거나. 이틀 뒤 성호는 결국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찰분,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성호는 국밥 3그릇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꺼냈습니다. 말을 끝냈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보죠. 그 답이 이 일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그때의 성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오후 3시. 이번엔 성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밥집 문을 나서는 사람의 수가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이만수 노인, 그리고 그를 멀찍이 따라가는 박성호, 그 뒤로 2명의 경찰관. 사복이었습니다. 튀지 않게 그러나 눈빛만큼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매번 저쪽으로 간다는 거. 네. 단 한 번도 다르게 간 적 없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자기도 놀랄 만큼 낮아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하루처럼. 아무도 뒤따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발소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낡은 여관 건물, 허물어질 듯 서 있는 벽, 판자로 막힌 창. 노인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철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문입니까? 성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노인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놀람보다는 각오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경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문 아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짧은 침묵.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었습니다. 노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셨군요. 그 말엔 변명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그날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안에서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여럿의 숨. 겹쳐진 숨. 경찰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은 아래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성인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 좁았고 벽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발걸음 소리가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이 바닥을 비췄을 때 모두가 멈췄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5명. 성인 남자 4명, 아이 하나. 종이박스 위에 이불처럼 덮인 신문지. 가스버너 하나. 빈 컵들. 벽에는 아이 손으로 그린 듯한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집 모양. 사람 둘. 해처럼 보이는 둥근 원 하나. 성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습니다. 숨고 있습니다. 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못 가요.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제야 성호는 이해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들. 경찰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왜? 잠깐의 망설임 끝에 한 여자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 순간 성호의 시선이 바닥 한쪽에 놓인 냄비에 멈췄습니다. 국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3그릇 중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직 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국밥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어떤 할아버지? 그들의 시선이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릴 돌봐주는 분이에요. 이름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경찰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불법이라는 건 알고 계셨고요? 예. 그래도 도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경찰을 봤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철문 아래에서 세상이 한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탁자 위를 하얗게 비추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공기를 자르고 지나갔습니다. 이만수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고개는 약간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르신. 경찰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분들 불법 체류인 거 알고 계셨죠? 예. 그래도 매일 음식을 챙겨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잠깐의 침묵. 이만수는 늙은 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동작이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 건물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여관 공사였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고치는 현장이었죠.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그 기억을 이미 수없이 되새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청이었고 외국 인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사실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날 추락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는 없었고 관리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장은 바로 정리됐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책임도요. 성호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업재해 처리만 하고 그 뒤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보상은 받으셨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처럼.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사고 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인은 지하실에서 본 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불법 체류라 사고가 나자 다들 숨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떨어진 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호의 심장이 꽉 조여졌습니다. 아들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손 내밀던 애였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밥 반찬을 나눠주고 쉬는 시간엔 괜히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더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 전부를 거기에 쓰는 건.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들 책임집니까?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회사는 사라졌고 그 사람들은 다쳤습니다. 잠시 숨을 멈춘 뒤 낮게 말했습니다. 남은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보상금 액수는 1억 8천만 원. 출금 내역은 국밥집, 쌀집, 약국, 아이 옷 가게. 자신을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3그릇이면 아직 괜찮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굶어봐서 합니다. 사람 눈빛이 언제 바뀌는지. 조사실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경찰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선처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국밥 3그릇은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속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과의. 그날 밤 성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국밥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미안하고 지워지지 않는 냄새. 그 국밥값의 이유가 이제야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문시장의 아침은 전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노점은 다시 열렸고 고기 손질 소리와 상인들의 인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로 바빴고 어제 일은 금세 오늘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날 이후 국밥집 박성호는 한동안 오후 3시가 오기 싫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그 시간으로 향할수록 가슴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이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있던 날 이만수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남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은 벌을 주겠다는 말도 놓아주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넷째 날 오후.
성호는 무릎에 힘이 들어간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이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낡은 모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몇 그릇으로? 3그릇. 변함없는 대답. 성호는 말없이 국밥을 담았습니다. 그날 그는 계산대 옆에 봉투 하나를 두었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누군가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성호는 봉투 위에 짧게 적힌 글을 가리켰습니다. 오후 3시의 국밥값. 그날 저녁 봉투 안에는 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많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밥 3그릇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골목을 나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붙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방향을 향해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지하실의 사람들은 조금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국밥은 지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 손에는 새 연필이 쥐어졌고 벽의 낙서는 종이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국밥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있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사람 둘, 국밥 3그릇, 동그란 해.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들 중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은 하나도 없다는 걸. 오후 3시. 국밥집 자동문이 열립니다. 이만수는 오늘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먼저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인사는 그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가장 늦은 위로였습니다. 국밥의 온기는 여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둘러싼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오후 3시는 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게 하는 시간으로.